오늘 주제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석 팀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설마 여기서 인공지능 가지고 논문 쓰실 분 없죠? 예. 우리는 인공지능을 왜 공부하려는 거죠? 예,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에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기업 심사에도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기업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문제를 아마 보시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하도 인공지능이 금융에 들어와 가지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심사액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혹시 내 자리가 위험할까? 뭐 이것 때문에 아마 또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모든 기술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oT를 이해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클라우드를 이해해야 되고 로봇을 이해해야 되고 굉장히 상호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을 오늘 중요한 목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감기 때문에 조금 목이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또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 그럼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은 뭐냐? 산업은행에서 하는 게 산업인가요? 예? 자, 산업은 뭔가 만드는 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면 뭐 하나요? 소비가 있어야지 산업이 되죠.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지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이 뭐를 뒷받침하냐?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소비를 뒷받침한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저는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현상 두 개가 같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학문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술이 열심히 노력해서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화장품도 만들어주고 과학기술이 가능성을 만듭니다. 거기를 경제사회가 연결하는 구조죠. 자, 이게 산업에 대한 본질적 이해인데 왜 우리는 산업혁명을 지금까지 기술로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대개 기계혁명, 전기혁명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즉 생산이 한계 조건이었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뀝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욕망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제가 재해석했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는 맥킨지가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 믿고 가기로 하고 제가 이 맥킨지에서 이 그래프를 낸 걸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재미있는 도표가 나와요. 1차 산업혁명 기간인데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인구 증가율하고 1인당 GDP 증가율이 거의 정비례합니다.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바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한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 보면은 그 다음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인구 증가보다 GDP가 굉장히 빨리 증가해요.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재화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 기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면은 인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 연결 욕구가 충족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는 기계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 기계혁명이 인간의 생존의 욕구를,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구를, 그리고 정보혁명이 사회 귀속 욕구, 즉 연결의 욕구를 충족한 것이었구나. 산업이란 것은 이 두 가지가 공진화하면서 혁명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지능혁명이면서 우리가 오늘 인공지능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혁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무엇을 만족하느냐, 명예의 욕구,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요즘은 밥을 먹어도 내가 뭐 먹었다고 나타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제 어마어마한 창업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즉 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공진화하면서 물질 단계를 떠나서 사회 단계를 떠나서 이제 나의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나만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자, 4차 산업혁명은 이거 100% 인공지능이라고 아마 그런 사람은 코끼리 덩어리 정도 보고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OX 문제로. 자,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숱한 첨단 기술의 융합이다. 맞다, 틀리다. 자, 어느 쪽이죠? 맞다? 예, 틀리답니다. 예. 제가 묻는 거 보면 대충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인 기술의 융합으로 봐서는 왜 기술이 융합하는가, 어떻게 융합하는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그냥 융합하면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첨단 산업일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죠?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이 융합해서 혁신을 만들죠. 그렇지만 반대 욕망의 측면에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아무리 만들어낸들 그걸 뭘 하겠습니까? 우리 벤처기업들 사장들 보면은 기술 혁신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반, 그 다음에 욕망 파악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융합, 즉 어떻게 욕망의 현실화되느냐 하면은 원래 오프라인 현실 세상을 1차, 2차 산업혁명이 풍요롭게 만들었죠. 이건 오프라인 세상이에요. 이 오프라인 세상의 한계는 이런 겁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엘리트 분인 산업은행의 핵심 요원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이 자리에 와 있죠? 제 얘기를 들으려고요? 제 얘기는 인터넷에 보면 한 100가지 종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게 한 100개쯤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본방사수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 anytime, any place, any device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실만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anytime, any place, any device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현실과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허망하죠. 이걸 다시 현실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애널로그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만든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만든 기술들이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제가 보통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이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지 가상세계라 현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서 인간의 더 큰 욕망을 더 쉽게 충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 있는 13글자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일단 정의를 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자, 인간을 위한 이게 뭔가요? 욕망을 이해하자. 인간은 뭘 원하는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금융이란 것도 결국 인간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편리하게 대출해주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 프로드 디텍션을 해주고 이런 문제를 하려면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합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페이먼트의 정보를 수집해서 가상 세계에 갖다 놓고 그 가상 세계에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와서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기술들이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의 데이터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애널로그 트랜스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의 금융생활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게 바뀌는 거죠. 원래 금융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편하고 안전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인간증명서도 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합니다. 예,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사면서 인간증명서 들고 가지는 않죠. 이건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스펙트럼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핀텍이 만들어내는 이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결과들이죠. 자,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무엇을 얻었느냐? 1차 혁명에서 우리는 인간의 강력한 팔다리를 얻었습니다. 기계혁명이란 것은 인간의 근육을 강화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기혁명, 유니버설 에너지를 얻으면서 인간은 에너지를 갖게 됐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멀리 안테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는 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 이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걸 데이터화 시키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화 시킨 그 우리의 감각 데이터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뇌에 여기 있는 대뇌 피질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피질에서 빅데이터가 되죠. 그것을 앞에 우리 뇌 앞에 있는 부분이 전전두엽입니다. 여기서 종합 분석을 해요. 과거에 알고 있던 거하고 지금 저 양반이 하는 얘기하고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해서 저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의 잘 짜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죠.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자동화는 닫힌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 조직화입니다. 자기 조직화는 열린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현실과 가상을 인간을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오감이죠. 우리의 오감에 해당되는 사물 인터넷 혹은 생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라는 이 세상을 데이터화 시킵니다. 일단 데이터화 시키면은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어디에 갖다 놓느냐? 클라우드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빅데이터가 되죠. 저 빅데이터 쌓아놓으면 뭐 좋은 거 있나요? 짐이 되죠. 근데 저거를 잘 요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예측과 맞춤. 그래서 너는 내비게이터한테 물어보면은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너 56분에 산업은행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제일 좋아. 하고 내비가 저한테 알려주는데 누굴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를 활용하죠?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고 모든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봐도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공지능이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게 되죠. 이 4단계 과정이 모든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텍을 포함해서 수많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하나만 따로 떼놓고 공부를 한다? 이거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습니다. 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밥이에요.
저 밥을 먹고 이놈이 자라가지고 똑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속에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데이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IoB와 IoT에서부터 만들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후년이면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얼굴에 주름살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도 그 주름살 없애는 노력이 가벼워가지고 순식간에 주름살을 없애줬습니다. 자, 어떻게 없앴죠? 뽀샵이죠. 예.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없애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뽀샵을 하면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요즘은 비디오도 다 뽀샵 해가지고 없애줬어요. 제가 덤으로 더해줬어요. 덤으로 더해준 게 코도 높여주고요. 예, 그리고 턱도 깎아주고 눈도 키워줬습니다. 순식간에 다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못하는 일들을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공장이 현실에서 제품 투입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공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정확히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비게이터가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애들이 모아서 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기술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기술을 모으면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해야 된다. 제가 노란 선을 경계로 바깥은 현실, 안쪽은 가상 세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단계는 뭐냐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데이터화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본방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여기 있는 6개 기술입니다. 시간을 데이터화하고 공간을 데이터화하고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기술들이에요.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데이터로 현실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의 위치도 데이터가 되고 지도도 데이터가 돼서 데이터의 세상에서 내가 몇 시에 KDB에 도착할지를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제가 들어가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는 친구가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뭘 만드느냐? 너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예측. 그리고 너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맞춤. 그래서 예측은 시간이고 맞춤은 공간입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주죠. 그러면은 최적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저기는 데이터의 세상이죠. 제가 만약에 매트릭스의 레오라면은 저걸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나올까요? 이게 바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이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란 말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 이 전체 그림을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중간에서 인공지능이 최적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순환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6개 기술은 뭘 하죠?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일단 데이터로 바꿔진 거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는 게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은 아마 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흔히 ICBM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데이터화하는 기술, IoT와 LBS, 시간을 데이터화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웨어러블과 SNS, 요것에 의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 데이터화되고 요 결과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최적화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오는 저 기술을 제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여기 있는 6개의 기술들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CPS 디자인은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뭘 하고 싶지? 이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알려주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그 디자인된 결과를 가지고 물리적 형체를 보여주는 게 3D 프린터와 로봇입니다. 형체를 보여주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데이터로부터 물건을 만들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지를 보여주는 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증강가상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데이터의 세계를 현실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과 핀텍이죠. 문제는 아무리 저걸 잘 만들어도 우리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었어요. 직원들 보고 공부를 하랍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시죠? 틀어놓고 딴짓합니다. 틀어놓고 애니팡을 해요. 예. 애니팡은 재미있고 저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동기부여를 이제 뭐로 하느냐? 이제는 당근도 안 먹히고 채찍도 안 먹혀요. 재미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게임 기술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반복되는 부분을 계속 다시 재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쓴 거 또 쓰니까. 예.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돈은 안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이 비용을 싸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기 있는 기술들은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자꾸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니까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그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내 옛날부터 다 얘기한 3차 산업혁명 책에서 다 쓴 건데 무슨 그런 얘기하고 있느냐. 이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 때 완성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비로소 인공지능이 현실화됐어요.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도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나왔지만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실용화된 거는 2010년도입니다. 힌튼 교수가 처음으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최적화 결과가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 이후에 이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이 전체 문제는 인간을 위한 거죠. 우리가 냉장고에서 필요할 때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거 꺼내가지고 인공지능이 요리하면은 필요한 사업 모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잘하는 패스트 패션의 핵심이 뭡니까? 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모델을 잘 예측해야지 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VOD에 맞춤 추천을 잘 해줘야지 고객들이 많이 모여오죠. 아마존은 발주를 하는데 가장 빠른 배송을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측 배송을 하는 거죠. 우리 석 팀장님이 기저귀를 내일쯤 주문할 것 같아. 예, 확률 95%야. 그러면은 주문 이후에 배송하는 게 아니라 95% 같으면 미리 가장 가까운 데 갖다 놓자. 그리고 주문 즉시 갖다 주면 되지. 예. 이러니까 고객 감동이 생기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우리가 싫어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감행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 뭐죠? 내비게이터가 하고 있는 예측과 맞춤과 다 동일합니다. 예. 다 예측과 맞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들을 놓고 보면은 인공지능은 무지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가 그걸 언제 개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요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지금 보편화된 게 구글의 텐서플로우입니다. 이게 2015년도 11월 9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받을까요? 공짜잖아요.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공짜예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끼리 서로 개방 경쟁하니까 한 놈이 독점패를 부릴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사용법도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IBM이 그 다음 달에 페이스북이 공개를 합니다. 각각 금년에 더 좋은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바이두나 아마존까지 가세해가지고 주요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공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경쟁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개발해서 텐서플로우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개발해도 되죠. 근데 저거는 지금 한두 명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오픈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든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마인드가 만든 그런 알파고, 알파제로 뭐 이런 것처럼 특수한 걸 만드는 건 몰라도 일반적인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기술의 게임이 아니고 데이터의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는 개방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다 개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속에 혹시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코드가 있느냐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지금 주요 인공지능은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의 기회를 보죠. 우리 제조업이 이제 스마트 제조업으로 변하고 있죠. 캐터필러, 세계 1위의 중장비 회사인데 이 캐터필러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저놈의 중장비가 가다가 서요. 공사 현장에서. 그러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공사 지체금을 물게 됐으니까 너 물어내. 그러니까 안 서야 됩니다. 안 서게 하려면 고장이 안 나면 되죠. 고장이 안 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장 나기 전에 고치자는 거죠. 어떻게? 중장비 센서에서 비전 링크 시스템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클라우드에 그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더니 고장을 예측할 수 있더라. 이거는 내비게이터가 네가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예측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장비 최적화를 하고 소위 지체 보상금 문제를 줄일 수가 있죠. 이건 캐터필러만 그런 게 아니고 고마스도 하고 지금 한국의 두산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모든 제조업들, 엘리베이터 회사, 오티스는 우리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란 말은 없애라.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사전 서비스로 가겠다는 거죠. 이제는 제조업이 전부 다 서비스화합니다. 자, 제조업이 서비스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린 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아마존은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5%? 그러면 미리 배송한다. 어떻게 알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 패턴을 분석했더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도착 시간 예측하는 거고 같습니다. 시멘스는 현실의 공장과 가상의 공장을 일치시켜가지고 두 개를 소통시켜서 인공지능 가지고 가치 창출했더니 불량률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30% 감소하더라. 그리고 리드 타임은 절반으로 줄어들더라. 신제품 투입하는데 리드 타임이 절반으로 줄더라. 이게 시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의 사례죠. 자, 이런 우리가 1년의 사례에서 내릴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이제 촉발됐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킨 거를 인공지능이 잘 이렇게 예측했더니 수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을 보면은 인공지능 얘기는 이미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공장의 자동화 기계, 거기 그리스 신화에 이미 나옵니다.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의 살아있는 조각들, 걸리버 여행기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죠. 여기 수많은 영화들 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영화들입니다. 자, 이들의 상상력 이미 인간의 과학 기술을 앞서고 있죠. 자, 이런 인공지능이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지금까지 한 거는 대체로 뻥을 쳤습니다. 첫 번째 뻥이 1956년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진 뻥입니다. 이때 전 세계 주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고 내린 결론이 민스키 같은 학자들은 10년 내에 세상의 주요한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다 풀 거야. 이게 1956년도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미 1956년도에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꽝이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이건 아니다. 이게 뭐가 기억하고 있네요. 예? 인공지능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가 알고 있는 걸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이때도 역시 결과가 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뻥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하고 바둑 시합을 하는데 대부분의 인공지능 학자들은 어디에 베팅을 했는지 아시죠? 네? 사람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엉터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당연히 질 거다 생각했는데 이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봤더니 크게 3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1956년도에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나온 퍼셉트론 개념이 안 된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CPU의 속도가 못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CPU 속도를 못 따라갔으니까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예. 여기 문제는 아니고 저기 문제예요, 그거는. 예. 벌레는 여기 있지 않고요, 저기 있습니다. 예. 뒤쪽에 있나요? 뭐 있어도 괜찮은데. 예. 자, 하여튼 첫 번째는 뭐냐면 CPU 속도가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강력한 CPU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뭘 만들었냐면 게임을 하려고 만든 GPU가 있습니다. 예. 게임하려고 화면에서 빠른 속도로 게임의 그래픽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동시에 1000개의 CPU가 돌아가는 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이 동시에 1000개씩 돌아가니까 이거 인공지능이 원하는 바로 그런 CPU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GPU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퍼셉트론의 기본 개념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개념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익스클루시브 OR라는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했어요. 여기다가 이 방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저 3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니까 뭐가 만들어졌느냐? 인공지능의 시대가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고 제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작년에 우리 한국의 휴보가 달파 챌린지에서 1등 한 거 아세요? 예, 달파 챌린지, 로봇 챌린지입니다. 달파 미국 방송에서 매번 챌린지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챌린지를 했냐 그러면은 500만 불 상금을 걸고 거기 1등 하는 1등 상금이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 같은 로봇이 들어가서 재난 구조 현장에서 재난 구호기에서 문을 열고 뭐 하는 1년의 과정을 합니다. 그 비디오 보면 웃깁니다. 웃기는 게 이놈의 큰 로봇들이 가서 꽝꽝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저런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근데 금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산길에 눈길을 걸어오는데 이놈이 안 넘어지는 로봇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한단 말이야? 최근에 이놈이 뭘 만들었냐? 공중 제비 도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거 보신 분이 있죠? 예. 공중 제비 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정도 되죠. 자, 뭐 페퍼나 뭐 실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실제로 98%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샷을 딱 보여주면은 100명 중에 2명은 틀립니다. 뭐 자기 마누라에 맞겠지만 하여튼 100명 중에 2명이 틀려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거의 다 맞춘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건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물체가 무엇인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게 컨테이너십이고 이게 모터 스쿠터고 이거는 레오파드고 이걸 다 인공지능이 쫙 보고 이제 알아맞추죠. 그래서 그 능력이 사람의 수준이 95%가 안 되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9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글이 워드렌즈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게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하고 같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딥마인드는 바둑을 들어갔고 워드렌즈는 뭘 했냐면 사진을 보고 글을 씁니다. 얘가 글을 써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야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이놈들이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자랑스럽게 요건 비행기고 요건 자동차고 요건 바이크인데 요건 고릴라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죠. 이 친구 이름인데 내 여친은 고릴라가 아니라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얼만큼 파워풀한가를 보여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스카이프죠. 스카이프의 스피치 레코그니션 오차율이에요. 2000년까지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오차율에서 이제 음성 인식률이 쭉 증가해서 12% 수준까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투자해도 여기 1% 이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10년 동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포기를 했어요. 2010년까지 포기했습니다. 얼마 안 된 겁니다. 2010년까지 포기한 게 이놈의 인공지능 돈만 잡아먹지 별로 기대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식간에 이 오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 2%까지 떨어졌어요. 2%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음성 인식으로 다큐멘터 쓰시는 분 계세요? 쓰세요? 저는 한 일주일에 기고문을 보통 3개를 씁니다. 신문 기고문을. 그러면 신문 기고문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차 운전하면서 씁니다. 차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 오차율이 대략 지금은 한글의 경우에는 한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향성 마크를 쓰면은 더 줄어들고. 근데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내가 조금만 손보면은 거의 그냥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금년 들어서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책을 1년에 한 권밖에 못 썼어요. 금년 들어서 책을 4권 쓴 게 아까 그 협력하는 괴짜 저 책도 썼고 그다음 호모 파덴스라는 책도 썼고 이 2권 이런 책도 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이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그다음 운전하는 시간이 제 책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알아서 받아 적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저는 누가 저한테 몇 개 국어를 할지 아냐 그러면 64개 국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해주니까. 구글이 해줘서 지금 이미 5개 국어는 무료로 지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한다.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거 잠깐만 한번 보죠. 이거는 제가 왜 일로 갔을까?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그걸 좀 잠깐만. 설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오늘은 내가 살게. 쿠폰 써. 요새도 쿠폰 쓰는 사람 있니? There are a number of apps out there that help you translat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But for the most part, you're dealing with just written text. Hola. But now, with Google's update to their free Google Translate app for iOS and Android, users can now have spoken conversations and have them translated between 2 languages almost instantly. To help demonstrate, I've enlisted the help of CNET's multilingual dream team.
I'll be playing the role of the monolingual entitled white guy. Let's see if this app can help me out. To get started, I'll open up the app, check that it's set to translate between English and the language I want to translate to, and then tap the mic. Right now, it's listening for English, and when I stop, it will automatically translate to Spanish. Y ahora estoy escuchando lo que estoy diciendo y traducido al español cuando he terminado. So I'm going to press the microphone a second time, and then 동시에 되는 거 아시죠? Vanessa. 동시에 All right. 됩니다. So then, how's it going? 이제는 이어폰 끼면은 Está bien 동시 así. 번역을 해줍니다. Entonces, ¿cómo te va? No te entiendo nada de lo que me estás tratando de decir. I do not understand anything of what you're trying to tell me. No te está haciendo favores esta aplicación, más bien te está haciendo sonar como idiota. As the application is doing favors rather test sounding like an idiot. Right back at you, Vanessa. 자, To 이래서 stop things, I'll press the mic button again. And now to change things up, I'll talk to Seth in Japanese. 예. 이래서 제가 다 닫았나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뭘 도와주고 있느냐?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인공지능의 활용. 자, 왓슨은 지금 왓슨의 파트너가 400개가 넘죠. 자, 넷플릭스 요 추천하는데 3개만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추천을 해주는데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추천할 때 클릭하는 속도 이런 까지 다 봐. 뭘 클릭하는지가 아니라 그걸 클릭할 때 속도 이런 걸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내 방을 몇 불에 내놓는 게 좋겠느냐 하는 프라이스 팁스란 것을 또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죠. 자, 아마존 사용자가 뭘 필요한지 미리 예측하고 물류를 정비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널리즘에서도 이건 한국 서울대에서 한 거죠. 파이낸셜 뉴스에서 하고 있고 AP통신의 지금 뉴스 기사 소프트웨어죠. 자,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면 콜센터에 적용했더니 고객 문제 해결률이 85% 증가하고 이메일 22% 감소하더라. 자, 로봇 저널리즘 그걸 했더니 기자 20명 해고하더라. 이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예. 자, 인공지능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해서 오류 비율 감소하고 뭐 하든 다 좋아지더라. 이것도 합니다. 예, 퇴직 예상 행동. 그래서 퇴직 예상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갑자기 많은 파일들 다운받더라. 뭐 이러면 퇴직 예상 행동이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것들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옛날에 흑백 사진들이죠. 칼라를 입힙니다. 근데 그냥 입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같아 보인다 할 정도로 잘 갖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영화들이 이제는 흑백 영화가 칼라 영화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게 인공지능의 실력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달지 않고 이 사람들의 패턴을 다 추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이돌들의 춤을 댄스 연습할 때도 이제 댄스 연습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쪽에서 해야 돼요. 안 되나요? 안 되면 놔두세요. 예, 굳이 안 봐도 되니까.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행동 분석도 합니다. 요 사진 속의 상황을 자기가 딱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글의 워드렌즈가 시장에서 야채들을 팔고 있다 얘기하듯이 상황 설명하고 자세도 예상을 해요. 자세도.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가면은 야 이게 무슨 표지지? 잘 모르잖아요. 딱 갖다 대면 이게 워드렌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실시간으로 이게 억세스트 시티구나. 그냥 우리는 이제 외국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거 인간 개입 없이 운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사람 밀고 당기고 이제 섬세한 작업 다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수학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글씨 쓰는 겁니다. 손글씨. 그래서 인공지능이 훈련시키면은 손글씨를 따라합니다. 저렇게. 이제 사인도 참 위험해졌어요. 사인 분석이라는 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음악 작곡을 하죠. 음악의 작곡가마다 작곡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나게, 특히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쉽게 하죠. 그다음 유명 화가의 작품 따라하기. 그래서 화풍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시대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을 주로 어떤 로봇들이 이제 개발되느냐? 이제 요즘의 추세는 코봇입니다. 코봇. 코퍼레이션 로봇이에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서비스하는 로봇이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능에 해당된 부분들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문법책을 가지고 성문종합영어 이런 거 갖고 가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잘하나요, 그러면? 잘 못하죠. 누가 잘하나요? 그냥 나가서 노는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자, 얘들은 뭐 하죠? 그냥 결과로부터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이 하는 건 요 데이터 드리븐. 내가 말한 게 맞으면은 강화하고 틀리면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입니다. 러닝 시스템. 요거는 뭐냐면 과거의 인공지능은 엑스퍼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엑스퍼트 시스템의 인공지능도 있고 딥러닝, 러닝 시스템의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러닝하는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이 머신러닝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이런 데이터,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야 하고 왕창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개고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개 위에 고양이가 있으면은 얘가 보고 나서 요건 개일 확률 90%, 고양이일 확률 10% 이렇게 학습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뭐가 똑같으냐면은 뇌에 있는 시냅스, 뉴런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뉴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뉴런, 뇌 신경세포는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신경세포 하나가 평균 1000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1000개의 가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들의 합을 가지고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이거는 개야, 그 이하는 고양이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최초에 나온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러닝 시스템입니다. 뭘 러닝한다는 거냐? 요 웨이팅 팩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웨이팅 팩터를 잘 바꿔주면은 결과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A, B가 잘라져 있는 경우는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이거를 2단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여러 단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퍼셉트론을 몇 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러닝 시스템이 딥하게 있으니까 이름이 딥러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름을 되게 못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딥러닝 그러면 뭐가 딥이고 뭐가 러닝이고, 자, 러닝 한다는 것은 이 파라미터를 바꿔준다는 게 러닝이고, 딥하다는 거는 이거를 여러 단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저 단이 120단 이렇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은 픽셀을 검출하고 첫 번째 단에서는, 두 번째 단에서는 선을 찾아내고, 세 번째 단에는 오브젝트를 찾아내고, 네 번째 단에는 이건 고양이야 개야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칩입니다. 이런 것들을 칩 하나에 집어넣어서 지금은 이 칩 하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게임이라든지 사람 인식 같은 거 다 이걸로 해냅니다. 칩 가격이 지금 한 30불 정도 할 거예요. 자, 인공지능 대응을 되려고 어떻게 되느냐?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장은 100억 불, 10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장은 50조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정책들이 인공지능 개발로 들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뭐냐?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중요하다예요.
알고리즘이 오픈소스가 됐으니까. 빅데이터 경쟁이고 빅데이터는 공공정보와 개인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던 수많은 인공지능 커뮤니티들이 이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다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뭐냐면은 개방된 오픈소스와 클라우드와 혁신 플랫폼을 가지고 발달한 거죠. 자, 이건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개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이 미래의 유망한 기업이냐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차별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힘이 센 기업입니다. 그게 데이터가 원유니까. 그러면은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특허를 잡거나 표준을 잡아야 돼요. 네스트가 구글이 32억 불에 인수한 이유가 불과 5천 개 판 보일러 컨트롤러 회사예요. 왜 그 회사를 네스트가 구글이 32억 불 주고 인수하느냐? 그것이 홈 IoT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특허를 무려 1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특허를 피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구글이 가정집의 데이터를 모으려면은 그 네스트라는 회사의 특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회사를 32억 불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특허로 무장한 네스트. 요 자기 특허는 요건데 또 남들 거 빌려온 게 또 한 150개쯤 있어요, 얘들은. 자, 인공지능 이후 문제를 보죠. 자, 일론 머스크 악마를 부른다. 스티브 호킹 최악의 사건을 두고 있다. 근데 레이 커즈바일 존설 무슨 소리야? 그럼 걱정하지 마. 이런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은 규제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약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움입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는 이런 거죠.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겼지만 이세돌을 이긴 걸 몰라요. 예, 이게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내가 알파고를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건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예,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얘기하고 나올 때 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는 그거는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한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한 인공지능은 규제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통제하고 이건 활용하자. 자, 그래서 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미래의 사회 세 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하인으로 쓴다, 인공지능을 지배한다, 아니면 인공지능과 협력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앞으로 사회는 이 두 개 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싫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이미 우리 하인은 아니에요. 근데 모라백의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요거는 되게 못해요.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요 최선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못하는 걸 잘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반복되는 거 싫어해요. 삽질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이고 놀이의 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일.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창조적인 거, 괴짜가 돼야죠. 그리고 괴짜고 감성적으로 남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 이름을 협력하는 괴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이제 공존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멀리 하려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집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처럼 하면은 인공지능한테 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일이란 것은 이 세 가지 나눠집니다. 노동과 업과 놀이가 나눠져요. 노동은 반복되는 거, 업은 창조적인 거, 놀이는 재미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누가 잘하느냐? 인공지능이 잘해요. 인간은 요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걸 하면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걸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 약한 인공지능은 창조적인 일과 감성적인 일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걸 못하고 우리는 이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우리 미래의 업무의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제가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호이징가 얘기하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를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쓴 다른 책의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